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 한국을 멸시한 자들의 참혹한 실패. 3. 한국은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지난 3월 진도 7.6 규모 지진 때문에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윤호감이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질이 인프라가 필요한데 윤호감이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 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보조급입니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적과 르가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급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적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건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약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급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급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원 보조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늘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늘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을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친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저널 WSJ도 미국의 통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만
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국 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오론 공장 노조는 첫 입단 협에서 현재 시간당 10달러약 12,680원 종단에서 20달러약 25,360원 종단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달러약 4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엔슬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굳이 선정해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2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6자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겁도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 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 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 이후 회원국은 430억 유로 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애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독일 및 이태리가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리가 개인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TSMC나 인텔이 경쟁에서 먼저 유럽을 선접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의 공장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급상승이 맞물리며 건설사들이 저금리 시절에 수주한 계약들이 현 시점으로 들어서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채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계가 휘청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시공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기에 부실 또는 디폴트 위험과 같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현금성 자산의 부족과 향후 투자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츠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경제사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 특히 3나노로의 전환이 삼성에 비해 6개월가량 뒤처졌으며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던 미국의 애플에서 3나노 주문량을 최소 40% 내지 50%가량 취소하는 등 VIP 고객사들의 주문량 취소, 오더컷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징조는 TSMC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전례가 없었기에 반도체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장 분위기는 TSM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삼성에게 유리한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현금과 근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 측에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습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대략 200억 달러에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목표한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지출에서 100억 달러가량 감소한 360억 달러로 투자를 감소한다는 결정인데요. 삼성대 기술 경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던 TSMC가 긴급하게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2일자 대만경제일보와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에서 TSMC 3나노 공정의 주문량을 최대 50%가량 취소하면서 내년도 매출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사는 대만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삼성은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완성하고 고객사들에게 납품하고 있지만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을 1년씩이나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애플의 오더컷 주문 취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TSMC 경영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TSMC가 확보해둔 현금성 자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순수한 현금성 자산은 281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본은 상대적이기에 TSMC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에 무려 4배가 넘는 14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해 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을 동들어 놓고 봐도 현금 보유 탑5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한 건설사 부도와 디폴트들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도 생길 수 있지만 첨단 기업, 특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삼성과 TSMC 두 집단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산업에 올인한 TSM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절반가량 오더컷하며 주문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기 침체를 직감한 다른 고객사들도 줄줄이 주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아진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양대 산맥인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나노 양산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1위 TSMC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엄청난 투자 축소를 예고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따윈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에 10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로 90년대 말 시작된 1차 치킨 게임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던 독일의 전자업체 키몬다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2010년대 들어서며 시작된 2차 치킨 게임에선 글로벌 3위의 일본 전자업체 엘피다가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만 TSMC의 차례가 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와 일본의 엘피다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수한 현금 보유량이 삼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측은 한국과 미국의 파운드리 공정 부지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25년엔 2나노 공정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명시했는데요. 기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6%에 불과한 파운드리 점유율을 5년 내로 40% 이상 끌어올려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쌓아둔 140조 원의 현금도 있지만 한 해 평균 5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삼성이기에 2024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현금만 2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현금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A 단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신용등급과 똑같은 수준이며 AA3 등급인 영국, 대만, 홍콩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게다가 A1 등급인 일본, 중국보다는 2단계 높은 등급으로 삼성전자 기업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과거 한국 전자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도태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일본의 전자업계가 확보한 모든 순수한 현금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모든 전자업계가 확보한 순수 현금은 29조 원에 불과합니다. 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39조 원보다 10조 원이나 모자른 것으로 90년대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1차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과 일본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TSMC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기형적인 현금 보유량을 두고 삼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만을 기다려왔을 것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타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했던 계기들은 전부 경제위기가 껴있었으며 이런 경제위기 속에 그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치킨 게임을 벌여 경쟁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 TSMC가 삼성과 치킨 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진 현금 자산은 39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140조 원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양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는 오직 파운드리 100%만 다루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종합 반도체 설계와 모바일 부문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충분한 만회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파운드리 산업에 100% 올인한 TSMC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 아닐 경우 다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을 채울 수도 없고 고스란히 매출 감소를 맞이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 경기가 좋지 않다면 모바일이나 디랩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 위기 관리가 가능한 데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재고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줄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용하던 반도체용 소재 장비 부품 등이 디랩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부 호환되는 것이 있기에 다각도에서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TSMC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올인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체적인 설계 없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운드리 올인은 TSMC의 경영 상황을 발목 잡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앞서 말한 미국 터프츠 대학교 크리스 밀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삼성보다 20년 먼저 파운드리에 진입한 TSMC의 호황기는 이제 끝나고 있고 파운드리에 뛰어든 지 5년 차인 삼성전자가 이미 TSMC의 기술력을 6개월 이상 추월했으며 지금 같은 속도면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삼성전자 기술력에게 밀리면서 TSMC의 강점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를 한계까지 몰아갔던 적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업체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처질 때, 그리고 경쟁업체가 가진 현금이 삼성보다 적을 때, 현재의 TSMC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신화가 삼성과의 치킨게임으로 무너진 것처럼 대만의 파운드리 신화 역시 삼성과의 치킨게임으로 무너지게 될지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2를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M1 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경력 운영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1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의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엠비더키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산화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구역 레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 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완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동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만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에임120 암램과 에임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 한 공대공 유도 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엠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나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 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준 선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 T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럭1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사정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고슴도치, 가시 혹은 중항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영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 되는 지대함이나 현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비유도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를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엔 ESA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육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통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 마약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미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초계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초계기피 에이세이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호크, 기뢰 탐색 제거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아이프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 거리 800km의 아나피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호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아나피 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는 떠도는 KF-21의 함재 기형인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오금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 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등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 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항모전단을 꾸리게 된다면 폴란드가 약 4개월 전에 한국과 북이 계약을 체결한 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